안녕하세요. 라이프백 스토리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가정의 평온이 산산이 깨지고 한 아이의 세계가 불의의 사고로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오래고도 가혹한 여정입니다. 세상의 차가운 시선과 가족의 외면 속에서도 끝내 희망을 잃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앞에 놓인 현실은 끝없는 시련과 배신이었습니다. 한 인간이 감당하기엔 너무도 무거운 여정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이 사연은 듣는 이의 마음을 울리고 때로는 분노하게 만들며 결국 묻습니다. 과연 누가 그를 지켜주었어야 했을까요? 지금부터 약 10초 귀 기울여 주세요. 한순간의 웃음이, 한순간의 방심이 한 가족의 운명을 바꿔놓았다. 이 말이 끝나기 전에 이미 당신은 이 이야기를 붙잡고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그녀의 긴 이야기의 일부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1987년 봄, 반포동의 한 가톨릭 집안에는 완벽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가족이 살고 있었다. 박종석과 이순옥 부부, 그리고 세 자녀. 11살 큰아들 민준, 9살 딸 소영, 그리고 6살 막내 은영이. 민준아, 오늘 학교에서 발표 있다고 했지? 아침 식탁에서 아버지가 물었다. 네, 아빠. 반대표로 뽑혀서 전교생 앞에서 발표해요. 민준이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우리 아들 정말 똑똑해. 어머니가 뿌듯해했다. 소영이도 교복을 단정히 입고 앉아 있었다. 저는 오늘 영어 시험인데 100점 받을 자신 있어요. 이때 막내 은영이 작은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아빠, 은영이는 언제 커서 오빠 언니처럼 멋진 일 할 수 있어요? 가족들이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웃음이었다. 우리 막내가 뭐가 그렇게 급해? 천천히 크면서 하고 싶은 일 찾으면 되지. 어머니가 은영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은영이는 우리 가족의 보물이니까 하고 싶은 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민준이 은영을 안아 올렸다. 맞아. 우리 은영이는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착하니까. 소영이 은영의 볼에 뽀뽀했다. 은영이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이 온 집안을 밝혔다. 박은영은 정말로 집안의 보물이었다. 뚜렷한 이목구비와 순한 성격, 그리고 누구에게나 상냥하게 웃어주는 아이. 오빠와 언니는 물론 부모님까지 온 가족이 은영을 끔찍이 아꼈다. 은영아, 이것 좀 봐. 언니가 학교에서 만든 종이접기야. 소영이 알록달록한 종이약을 보여줬다. 우와, 예뻐요. 은영이 눈을 반짝였다. 오빠도 은영이 선물이 있어. 민준이 주머니에서 작은 사탕을 꺼냈다. 친구가 나눠준 건데 오빠는 안 먹고 은영이 주려고 아껴뒀어. 은영이 좋아서 깡충깡충 뛰었다. 오빠, 언니 최고예요. 이 집에서 은영이는 햇살 같은 존재였다. 작고 약해 보이는 체구 때문에 더욱 보호 본능을 자극했고 순수하고 맑은 웃음은 집안의 어떤 시름도 날려버렸다. 하지만 세상에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바꿔버리는 잔혹한 운명이 있다. 은영아, 엄마랑 빨래 개러 옥상 올라갈래? 오전 10시 순옥이 은영의 방에 들어와 물었다. 파스텔 톤으로 꾸며진 은영의 방에는 곰돌이 인형들과 동화책들이 가득했다. 좋아요. 엄마랑 같이. 은영이 기뻐하며 손뼉을 쳤다. 뛰어나가려다 넘어진 은영을 순옥이 일으켜 주었다. 아이고, 우리 은영이. 천천히 해야지. 안 아파요. 은영이 씩씩해요. 은영이 털털하게 일어났다. 모녀는 손을 잡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향했다. 은영의 작은 발걸음이 경쾌했다. 엄마, 옥상에서 뭐가 보여요? 은영이 호기심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다. 한강도 보이고 높은 빌딩들도 보여.
우리 은영이가 좋아할 거야. 순옥이 뒤돌아보며 미소 지었다. 둘은 아무것도 모른 채 운명의 장소로 올라가고 있었다. 옥상에서, 넓은 옥상에는 빨래줄에 하얀 시트와 옷들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다. 멀리 한강과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전경이 펼쳐졌다. 와, 정말 높다. 엄마, 저기 한강이에요? 은영이 감탄했다. 그래, 맞아. 우리 은영이 눈이 정말 좋네. 순옥이 미소 지으며 빨랫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은영이는 옥상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구경했다. 6살 아이의 순수한 호기심이 발동한 것이다. 위험에 대한 인지 능력이 아직 완전하지 않은 나이. 높은 곳에서 보는 세상의 신기함에 완전히 빠져 있었다. 엄마, 여기서 더 잘 보여요. 은영이 옥상 가장자리로 다가갔다. 은영아, 너무 가장자리로 가면 안 돼. 위험해. 순옥이 빨래를 개면서 주의를 줬지만 주의 깊게 보지는 않았다. 하지만 은영이는 이미 호기심에 사로잡혀 있었다. 세상을 더 넓게 보고 싶었을 뿐이었다. 난간에 올라서려고 했다. 그 순간이었다. 운명의 한순간. 은영아, 안 돼. 순옥이 갑자기 고개를 돌리며 소리쳤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은영이의 작은 몸이 균형을 잃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은영의 얼굴에 놀람이, 당황이, 그리고 공포가 순차적으로 스쳐갔다. 엄마! 은영의 비명이 하늘로 치솟았다. 은영아! 순옥의 절규가 뒤따랐다. 2층 높이에서 떨어지는 작은 몸. 딱딱한 콘크리트 바닥이 가차없이 기다리고 있었다. 둔탁하고 무거운 충격음이 울렸다. 세상이 조용해졌다. 은영이 의식을 잃은 채 바닥에 누워 있었다. 왼팔이 이상한 각도로 꺾여 있었다. 은영아, 은영아, 누구 없어요? 도와주세요. 순옥이 옥상에서 절규했다. 이웃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어머, 이게 무슨 일이에요? 빨리 119 불러요. 순옥이 옥상에서 계단을 뛰어내려왔다. 넘어질 뻔하면서도 필사적으로. 그녀는 아직 몰랐다. 이 한순간이 자신의 가족을, 특히 사랑하는 막내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거라는 것을. 사이렌 소리와 함께 달리는 구급차 안. 호들것에 누운 은영 옆에서 순옥이 작은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왼팔 골절은 확실하고 의식 상태가 좋지 않네요. 혹시 머리를 많이 부딪혔나요? 구급대원이 심각한 톤으로 물었다. 2층에서 떨어졌어요. 제가 잘못 봤어요. 순옥이 울먹였다. 구급대원이 은영의 동공 반응을 확인했다.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다. 빨리 가야겠어요. 병원에 미리 연락드릴게요. 순옥이 은영의 작은 손을 꼭 잡으며 기도했다. 성모님, 제발 우리 은영이만은.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린 상태였다. 병원 복도 수술실 앞에서 박 씨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모두 창백한 얼굴이었다. 학교에서 급히 달려온 민중과 소영. 어머니, 은영이는 어떻게 됐어요? 은영이. 우리 은영이가 아직 수술 중이야. 의사 선생님이 심각하다고. 순옥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종석이 묵묵히 서서 수술실 문을 바라봤다. 하느님께서 시험을 주시는 건가? 3시간 후 수술복을 입은 의사가 나왔다. 가족들이 모두 일어났다. 우선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의사의 첫마디에 가족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곧 더 무서운 말이 이어졌다. 다만 왼팔 골절이 심각하고 더 큰 문제는
뇌에 손상이 있다는 겁니다. 뇌 손상이라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종석이 긴장했다. 뇌성마비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등급은 더 지켜봐야 하지만 4급 정도로 예상됩니다. 순옥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럴 수가. 의사는 위로하려 했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물론 재활 치료를 통해 많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회복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은영이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동안 가족들은 집으로 돌아갔다. 조용한 거실에서 가족회의가 열렸다. 더 이상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집. 이제 어떻게 하지? 순옥이 중얼거렸다. 우선 은영이 치료에 집중해야죠. 민준이 말했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다. 사람들이 알면 뭐라고 할까? 소영이 작게 중얼거렸다. 그 말에 순간 침묵이 흘렸다. 아직 아무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모두의 마음속에 스쳐갔다. 완벽했던 우리 가족에 균열이 생겼다. 은영이 깨어났을 때 세상은 이미 달라져 있었다. 왼팔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었고 걸음걸이도 예전 같지 않았다. 말하는 것도 조금씩 어눌해졌다. 하지만 더 큰 변화는 가족들의 눈빛이었다. 예전에는 사랑과 자랑스러움으로 빛나던 그 시선들이 이제는 동정과 걱정, 그리고 어떤 부담감으로 바뀌어 있었다. 은영아, 괜찮아? 민준이 물었지만 예전에 그 밝은 목소리가 아니었다. 언니, 아파. 소영이가 조심스럽게 접근했지만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뽀뽀하지는 않았다. 부모님의 걱정은 더 깊었다. 이제 어떻게 키워야 할까?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은영이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시간이 지날수록 변화는 더욱 선명해졌다. 예전에는 은영이가 집안의 중심이었다. 온 가족이 은영이를 중심으로 돌아갔다. 은영이의 웃음이 집안을 밝혔고 은영이의 말 한마디에 모두가 귀 기울였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가족들은 은영이를 피하지는 않았지만 예전처럼 자연스럽지 않았다. 뭔가 조심스러워했고 무엇인가를 감추려 했다. 은영이 때문에 우리가 교회 모임에 나가기가 힘들어졌어. 순옥이 종석에게 속삭였다. 이웃들 시선이 부담스러워. 종석도 한숨을 쉬었다. 민준과 소영도 친구들에게 동생 이야기를 하기 꺼려했다. 예전에는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막내 동생을. 은영아, 오늘은 집에만 있자. 순옥이 말했다. 왜요? 공원 가기로 했잖아요. 은영이 실망했다. 그냥. 오늘은 날씨가 좋지 않아. 하지만 창밖은 맑게 갠 하늘이었다. 점점 더 자주 은영이의 외출이 제한되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많은 곳은 위험해. 은영이가 다칠 수 있어. 집에서 쉬는 게 좋겠어.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다른 곳에 있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던 것이다. 동정 어린 눈길들, 수근거리는 소리들, 그리고 무엇보다 완벽했던 가족의 이미지가 깨지는 것이 견디기 힘들었다. 학교 입학이 늦어졌다. 은영이가 좀 더 준비가 되면 치료에 집중하는 게 먼저야라는 이유였다. 또래 아이들이 학교에 다닐 때 은영이는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야 했다. 가끔 놀러 오던 동네 아이들도 점점 줄어들었다. 부모들이 은근히 말렸기 때문이다. 은영이는 아픈 아이니까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해? 은영이는 그 모든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다. 6살이었지만 아이들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민감하다. 엄마, 저 왜 친구들이 안 와요? 은영이 물었다. 친구들이 바빠서 그래. 순옥이 얼버무렸다. 하지만 은영이는 알고 있었다.
자신 때문이라는 것을. 독실한 가톨릭 집안이었기에 처음에는 종교적 위안을 찾으려 했다. 하느님께서 은영이에게 특별한 계획이 있으실 거예요. 신부님이 위로했다. 시련을 통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교우들이 말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다. 매일매일 마주해야 하는 은영이의 불편함, 주변의 시선,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 종교적 믿음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다. 민중과 소영에게도 변화가 찾아왔다. 예전에는 은영이를 그렇게 아껴했던 두 아이였지만 이제는 조금씩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물으면 대답하기가 곤란했다. 내 동생 어때? 예전처럼 예쁘니? 그냥 그래. 민준이 얼버무렸다. 소영이도 마찬가지였다. 친구들을 집에 데려오기가 부담스러워졌다. 은영이를 보면 뭐라고 할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예상이 안 됐다. 두 아이는 점점 더 집 밖에서 시간을 보내려 했다. 학원, 친구네 집, 도서관. 집에 있는 시간을 줄여나갔다. 종석과 순옥 부부에게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순옥은 자신을 책망했다. 내가 잘못 봤으니까 내가 더 주의 깊게 봤어야 했는데.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또 다른 감정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바로 부담감이었다. 은영이의 치료비, 재활비용, 그리고 무엇보다 미래에 대한 걱정. 이 아이를 언제까지 돌봐야 할까? 다른 아이들의 미래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닐까? 종석도 마찬가지였다. 사업상 만나는 사람들에게 가족 이야기를 하기가 부담스러워졌다. 예전에는 자랑스럽게 했던 자식 자랑을 할 수 없게 됐다. 이 모든 변화 속에서 은영이는 점점 고립되어 갔다. 가족들은 여전히 은영이를 사랑한다고 했지만 그 사랑에는 이전과 다른 무언가가 섞여 있었다. 동정, 의무감, 그리고 부담감. 은영이도 그것을 느꼈다. 예민한 아이였기에 가족들의 미묘한 변화를 모두 감지했다. 나 때문에 엄마가 슬퍼해요. 은영이가 혼자 중얼거렸다. 나 때문에 오빠랑 언니가 힘들어해요. 6살 아이가 느끼기에는 너무 무거운 죄책감이었다. 점점 더 은영이의 활동 범위가 줄어들었다. 교회도 나가기 힘들어졌다. 교우들의 시선, 아이들의 호기심 어린 눈빛, 그리고 무엇보다 완벽한 가족이라는 이미지를 유지하려는 가족들의 욕심. 은영이는 집에서 쉬는 게 좋겠어. 이것이 가족들의 결론이었다. 동네 산책도, 마트 쇼핑도, 친구들과의 만남도 모두 제한되었다. 은영이의 세상은 점점 줄어들어 집이라는 좁은 공간 안으로 갇혀가고 있었다. 은영아, 커서 뭐가 되고 싶어? 예전에는 자주 듣던 질문이었다. 그때 은영이는 선생님, 간호사, 엄마처럼 예쁜 사람이라고 대답했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질문을 아무도 하지 않았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 꿈에 대한 이야기는 이 집에서 금기가 되었다. 대신 은영이는 건강하게만 자라면 돼. 무리하지 말고 조용히 지내자라는 말들만 들렸다. 6살 아이의 꿈과 희망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사라져가고 있었다. 한순간의 사고로 시작된 균열은 이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커졌다. 집안의 보물이었던 은영이는 이제 집안의 짐이 되어가고 있었다.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모두가 느끼고 있었다. 완벽했던 가족의 이미지는 산산조각 났다. 자랑스러웠던 집안은 이제 숨기고 싶은 비밀을 품게 되었다. 그리고 그 비밀의 중심에는 6살 은영이가 있었다.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지만 존재 자체가 부담이 된 아이. 이렇게 박은영의 비극은 시작되었다. 한순간의 사고가 한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사랑받던 아이가 부담이 되고 자랑스러웠던 가족이 수치심을 느끼게 되고 밝았던 미래가 어둠으로 변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다. 은영이에게는 더 큰 시련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학교에서의 따돌림, 종교에서의 실망, 그리고 운명적인 만남까지. 6살 은영이는 아직 몰랐다. 자신에게 얼마나 긴 고통의 여정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하지만 그 여정 끝에서 은영이는 세상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될 것이었다. 과연 누가 나를 지켜줘야 했을까? 그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한 긴 여행이 지금 막 시작된 것이다. 은영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것은 또래보다 2년 늦은 10살 때였다. 좀 더 준비가 되면 재활 치료가 우선이야라는 이유로 계속 미뤄진 결과였다. 은영아, 오늘부터 학교 가는 거야. 기뻐해야지. 어머니가 억지로 밝은 목소리를 냈지만 은영이는 이미 감지하고 있었다. 가족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첫 등교길, 순옥이 은영의 손을 잡고 학교까지 데려다 주었다. 하지만 교문 앞에서 다른 아이들의 시선을 받자 순옥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선생님께 잘 인사드리고 아픈 곳 있으면 말씀드려. 순옥이 서둘러 말했다. 은영이는 알았다. 엄마도 사람들 앞에서 자신과 함께 있기가 부담스러워한다는 것을. 얘들아, 오늘부터 우리 반의 새로운 박은영이야. 담임 선생님이 소개했다. 아이들의 시선이 일제히 은영에게 쏟아졌다. 호기심과 당황, 그리고 무언가 이상하다는 눈빛들. 선생님, 제 팔이 왜 그래요? 한 아이가 큰 소리로 물었다. 조용히 해. 은영이 자리는 여기야. 선생님이 재빨리 화제를 돌렸다. 하지만 이미 아이들의 관심은 온통 은영에게 쏠려 있었다. 어눌한 말투, 불편한 왼팔, 또래보다 어색한 움직임까지. 쉬는 시간이 되자 아이들이 은영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너 뭐야? 왜 말을 그렇게 해? 팔은 왜 그래? 아파. 우리랑 같이 못 놀겠다. 은영이 대답하려 했지만 긴장하면 더 어눌해지는 말 때문에 아이들의 웃음거리가 될 뿐이었다. 학교 생활이 계속될수록 상황은 더 악화됐다. 은영이는 이상해. 말도 제대로 못하고. 우리랑 달라. 아이들은 잔인했다. 어른들처럼 거칠애라도 하지 않았다. 자신들과 다른 것을 거부하는 것이 자연스러웠다. 체육 시간에는 늘 제외됐다. 은영이는 다칠 수 있으니까 교실에 있어. 선생님도 귀찮아했다. 급식 시간에는 혼자 앉아야 했다. 아무도 은영 옆에 앉으려 하지 않았다. 저기 앉으면 이상한 애랑 같이 있다고 생각할 거야. 아이들이 수군거렸다. 은영이는 매일 혼자였다. 10살 아이에게는 너무 혹독한 현실이었다. 오늘 학교 어땠어? 어머니가 형식적으로 물었다. 친구들이. 은영이 말하려 했지만 순옥이 바빠 보였다. 그래. 숙제는 있어? 빨리 해야지. 순옥이 대충 넘어갔다. 민중과 소영은 이제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되어 더욱 바빠졌다. 그리고 더욱 은영을 피하게 됐다. 은영아, 오빠 친구들 올 때는 방에서 나오지 마. 민준이 말했다. 왜요? 은영이 물었다. 그냥. 공부하느라 시끄러우면 안 되니까.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달랐다. 친구들에게 장애가 있는 동생을 보여주기 싫었던 것이다. 소영도 마찬가지였다. 은영아, 언니 친구들 올 때는 좀. 이제 은영은 집에서도 숨어 지내야 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런 은영에게 작은 희망이 찾아온 것은 초등학교 4학년 때였다. 학교 봉사활동으로 꽃동네에 가게 된 것이다. 얘들아, 오늘은 장애를 가진 분들을 도와드리는 곳에 갈 거야. 선생님이 설명했다.
아이들은 흥미 반 호기심 반이었다. 하지만 은영이는 달랐다. 뭔가 특별한 예감이 들었다. 꽃동네에 도착했을 때 은영이 처음 본 것은 수녀님들의 헌신하는 모습이었다. 휠체어를 탄 할아버지께 밥을 떠드리는 수녀님, 말을 못하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대화하는 수녀님, 침대에 누워있는 환자를 정성스럽게 돌보는 수녀님들. 그들의 얼굴에는 연민이나 동정이 아닌 진짜 사랑이 있었다. 얘야, 여기 처음 왔구나. 한 수녀님이 은영에게 다가왔다. 마리아 수녀였다. 네, 저는 은영이에요. 은영이구나. 참 예쁜 이름이네. 은영이는 여기가 어때? 다른 사람들과 달리 마리아 수녀는 은영의 장애를 전혀 의식하지 않았다. 그냥 한 명의 소중한 아이로 대했다. 신기해요. 여기 사람들이 행복해 보여요. 은영이 솔직하게 말했다. 그렇지. 여기 있는 분들은 모두 하느님의 특별한 자녀들이거든. 우리는 그분들을 돌보는 게 아니라 그분들에게서 배우는 거야. 마리아 수녀의 말에 은영이 무언가를 깨달았다. 나 같은 사람들도 소중할 수 있구나. 그날 은영이가 본 수녀님들의 모습은 충격적이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기도하고 환자들을 돌보고 청소하고 요리하고 하루 종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고 있었다. 그런데도 그들의 얼굴에는 평화가 있었다. 진정한 행복이 있었다. 수녀님, 힘들지 않으세요? 은영이 물었다. 힘들다기보다는 보람이 더 커. 내가 필요한 곳에서 하느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 그 순간 은영이 마음속에 무언가가 자리 잡았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나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다. 꽃동네에서 돌아온 후 은영의 마음에 확고한 꿈이 생겼다. 나도 수녀가 되어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에게 말했다. 엄마, 저 커서 수녀 될래요? 순옥이 놀랐다. 갑자기 왜? 꽃동네에서 수녀님들을 봤는데 정말 멋있었어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가족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다. 민주는 은영이가 그런 힘든 일을 할 수 있을까? 라고 걱정했고, 소영은 수녀가 되면 결혼도 못하는데 라고 말했다. 하지만 종석과 순옥의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이 스쳤다. 그래, 수녀가 되면 은영이를 떳떳하게 숨길 수 있겠구나. 그날 밤 종석과 순옥이 조용히 이야기했다. 여보, 은영이가 수녀가 되겠다니. 그러게요. 갑자기 무슨. 하지만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순옥이 종석을 바라봤다. 무슨 말씀이에요? 생각해봐. 은영이가 수녀가 되면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 집안을 대단하게 볼 거야. 저런 아이를 키워서 수녀로 만들다니 하면서 순옥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그리고 은영이도 자립할 수 있고 부모의 마음속에는 사랑과 함께 현실적인 계산이 자리하고 있었다. 은영이의 장애를 숨기는 방법으로 수녀의 길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다. 은영의 결심이 굳어지자 가족들은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오히려 너무 적극적이었다. 은영아, 기도 열심히 해야 해. 성경 공부도 더 해야지. 라틴어도 배워둬. 은영은 열심히 준비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기도했고 성경을 읽었고 교회 봉사활동에도 참여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가족들의 진심을 알게 됐다. 은영이가 수녀가 되면 우리도 떳떳해질 거야. 엄마가 이웃에게 하는 말을 우연히 들었다. 다행히 은영이가 갈 길을 찾았네. 아빠가 친구에게 하는 말도 들었다. 그들에게 은영의 꿈은 자랑스러운 딸의 헌신이 아니라 골칫거리를 해결하는 방법이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은영은 곧바로 수도원에 입문했다.
가족들은 마치 축제처럼 떠들썩하게 환송했다. 진짜 기뻐하는 것 같았다. 우리 은영이 정말 자랑스럽다. 종석이 말했다. 하느님께서 은영이를 특별하게 부르신 거야. 순옥이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은영은 알았다. 그 눈물이 감동 때문인지 안도 때문인지를. 수도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은영이 뒤돌아본 집에는 가족들이 손을 흔들고 있었다. 그들의 표정에서 은영이 읽은 것은 드디어 자유로워졌다는 안도감이었다. 수도원 생활은 은영이 상상했던 것과 달랐다. 꽃동네에서 봤던 그 순수하고 헌신적인 모습들이 전부가 아니었다. 여기에도 인간적인 갈등들이 있었다. 은영 수련자, 청소는 다른 수련자가 하고 너는 기도실 정리나 해. 원장 수녀가 말했다. 처음에는 배려인 줄 알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이유를 알게 됐다. 은영 수련자가 하면 깨끗하게 안 될 것 같아서. 다른 수녀가 속삭이는 말을 들었다. 여기서도 은영은 부족한 사람으로 취급받았다. 수도원 안에는 복잡한 파벌이 있었다. 원장 수녀 편, 부원장 수녀 편, 그리고 중립적인 위치의 수녀들. 은영 수련자는 어느 편이야? 어떤 수녀가 물었다. 은영은 이해할 수 없었다. 편이 왜 있어요? 우리 모두 하느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하지 마.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줄을 잘 서야 해. 이런 대화들이 은영을 혼란스럽게 했다. 순수한 신앙을 찾아온 곳에서 정치적 계산을 해야 한다니. 수련자들 사이에도 경쟁이 치열했다. 나는 대학교 나왔어. 나는 영어를 잘해. 나는 음악을 전공했어. 각자 자신의 장점을 어필하며 선배 수녀들에게 인정받으려 했다. 하지만 은영은 어필할 것이 없었다. 남들보다 부족한 것만 많았다. 은영은 뭘 잘하는 거야? 동기 수련자가 물었다. 저는 그냥 열심히 할게요. 은영이 작게 대답했다. 열심히 하는 건 기본이고 뭔가 특별한 게 있어야 하는데. 은영은 점점 위축됐다. 여기서도 자신은 부족한 사람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은영은 충격적인 현실들을 목격했다. 돈 많은 신도들에게는 특별 대우를, 그렇지 않은 신도들에게는 차가운 대우를 하는 수녀들. 저 집 아들이 의사래. 잘 봐줘야 해. 저 집은 가난하니까 적당히 해. 봉사는 사진 찍을 때만 하고 실제로는 형식적으로 하는 수녀들. 언론에 나가야 하니까 오늘만큼은 열심히 해. 기자들 오는 날에만 웃으면 돼. 기도보다는 정치적 계산을, 헌신보다는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는 모습들. 이 모든 것들이 은영의 마음을 무너뜨렸다. 이게 내가 꿈꿔왔던 모습인가? 은영은 매일 밤 혼자 울었다. 꽃동네에서 봤던 그 순수하고 아름다운 모습들은 어디에도 없었다. 오히려 세상보다 더 치열한 경쟁과 갈등이 있었다. 은영 수련자, 너는 왜 이렇게 순진하니?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해. 선배 수녀가 충고했다. 하지만 은영은 현실적으로 생각할 수 없었다. 순수하게 하느님을 섬기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 순수함이 오히려 발목을 잡았다. 결정적 사건이 일어난 것은 수련 2년차 때였다. 가난한 할머니가 수도원에 도움을 요청하러 왔다. 병든 손자를 돌볼 돈이 없다는 것이었다. 어머니,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은영이 먼저 나섰다. 하지만 원장 수녀가 막았다. 은영 수련자, 우리 형편도 어려워. 하지만 이런 일을 위해 우리가 있는 거 아닌가요? 순진한 소리 하지 마.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해. 그날 밤 은영은 몰래 자신의 용돈을 그 할머니께 드렸다. 하지만 이 일이 발각됐고 은영은 크게 혼났다.
규칙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행동했어. 이런 식으로는 수녀가 될 수 없어. 그날 밤 은영은 오랫동안 기도했다. 하느님, 제가 잘못 생각한 건가요? 여기가 제가 있을 곳이 아닌 건가요? 답은 오지 않았다. 아니, 은영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답이 나와 있었다. 여기는 내가 꿈꿔왔던 곳이 아니야. 며칠 고민한 끝에 은영은 결심했다. 수도원을 떠나기로. 원장 수녀님, 저 그만두고 싶어요. 무슨 일이야? 갑자기. 저는 이런 생활이 제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원장 수녀는 의외로 쉽게 허락했다. 그래, 어차피 내가 수녀가 되기는 어려워 보였어. 그 말에 은영의 마음이 더욱 무너졌다. 결국 여기서도 자신은 부족한 사람이었다. 수도원을 떠나는 날 아무도 배웅 나오지 않았다. 가방 하나 들고 나서는 은영의 뒷모습이 쓸쓸했다. 버스 안에서 은영은 생각했다. 집에 가면 뭐라고 할까? 가족들이 실망하지 않을까? 하지만 더 큰 걱정이 있었다.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꿈도 사라지고 희망도 사라지고 갈 곳도 없어진 상태였다. 집에 도착했을 때 가족들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차가웠다. 뭘 하고 온 거야? 아버지가 화를 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 줄 알아? 수녀까지 못 되는 애라고 할 거야. 어머니도 울었다. 민중과 소영은 더욱 실망했다. 누나, 왜 그렇게 쉽게 포기해?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말하라고. 가족들에게 은영의 실패는 개인적 좌절이 아니라 가문의 망신이었다. 이제 사람들이 우리 집안을 뭐라고 볼까? 은영이 때문에 우리가 창피를 당했어. 그 후로 가족들의 냉대는 더욱 심해졌다. 이제는 아예 은영을 없는 사람 취급했다. 은영이 이야기는 밖에서 하지 마. 사람들이 물으면 그냥 넘어가. 집안에서도 은영은 투명 인간이 됐다. 식사 시간에도 대화에 끼워주지 않았고 가족 모임에도 참여시키지 않았다. 은영이는 방에서 쉬어. 은영이는 굳이 나올 필요 없어. 이런 상황에서 은영의 몸과 마음은 점점 병들어갔다. 수도원에서의 실패, 가족들의 냉대, 미래에 대한 절망. 모든 것이 은영을 짓누르고 있었다. 밤에는 잠이 오지 않았고, 낮에는 의욕이 없었다. 음식을 먹어도 맛이 없었고, 무엇을 해도 재미가 없었다. 나는 왜 살아야 할까? 이런 생각이 자주 들었다. 그렇게 몇 개월을 보낸 어느 날, 은영은 깨달았다. 가족들은 내가 없어지기를 바라고 있구나. 그들에게 자신은 부담이자 짐이었다. 사라져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존재였다. 하지만 그 순간 은영의 마음속에 작은 불씨가 살아났다. 그래도 나는 살아야 해.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야 해. 수도원에서의 실패가 인생의 끝은 아니었다. 가족들의 냉대가 전부는 아니었다. 어디선가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이 있을 것이었다.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었다. 그 희망을 품고 은영은 다시 일어서기로 결심했다. 나는 밖으로 나가야 해. 은영이 중얼거렸다. 이 집에 있으면 안 됐다. 가족들 눈치만 보며 살 수는 없었다. 비록 장애가 있고 부족하지만 자신만의 삶을 만들어야 했다. 그날 밤 은영은 오랫동안 생각했다. 어디로 가야 할까? 무엇을 해야 할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더 이상 여기서 숨어 살 수는 없어. 가족의 사랑에서도 소외되고 종교적 희망에서도 버림받은 은영. 하지만 그녀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어딘가에는 자신을 받아줄 곳이,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 믿음이 그녀를 다음 여정으로 이끌 것이었다. 하지만 세상은
은영에게 더 혹독한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다. 사랑이라는 이름의 함정, 모성이라는 이름의 절망, 그리고 배신이라는 이름의 상처까지. 은영의 진짜 고난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평온했던 삶을 사는 사랑받던 한 아이가 단 한 번의 사고로 가족의 보물에서 짐으로 변해버린 후 학교에 들어가며 겪게 되는 따돌림과 새로운 결심으로 들어간 수도원에서의 좌절과 절망, 그리고 가족에게서마저 버림받는 과정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2부에서는 사랑의 환상과 배신의 현실에서 절대적 모성을 각성하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는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위로와 큰 용기가 함께하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라이프백 스토리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